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제12주차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번 주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다가 꼭 이렇게 담겨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이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회복지사가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돕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다 라고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이러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모델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그동안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이제 배워보겠는데요. 오늘도 역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교수님과 또 파워포인트를 번갈아 보시면서 유익한 그런 정보를 또 습득하고 또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 해서 집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수업의 목차는요, 제1절 집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서, 제2절은 집단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3절은 집단의 규범 및 역할, 또 4절에는 집단의 역동성, 또 제5절에 집단의 발달 단계를 통해서 집단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절 집단의 개념과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단 많이 들어보셨죠? 개인이 모여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학문적으로 집단은 공통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두 사람 이상의 집합을 우리가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집단은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을 위해서 형성하며 집단 응집력을 잘 발달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라는 집단이 있고요. 학교라는 집단 안에서 이제 2학년 B반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또 산업체 2학년 집단이 있고요. 또 육포병 2학년 이렇게 집단이 있어요. 이 집단은 목적이 뭐냐면 교육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공통된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이 모인 그런 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을 하는 이 집단은 우리가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교육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의 관심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집합을 우리는 집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집단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우리 사회복지 발달에 있어서 이 집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 개론 시간에도 배웠고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개별 지도 사업이에요. 개별 지도 사업.
이거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집단 지도 사업이에요. 이거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지역사회 조직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에는 이게 지역사회 복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개별 지도 사업은 개별 사회복지, 또 집단 지도 사업은 집단 사회복지, 또 지역사회 조직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 기관이나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렇게 개별 사회복지, 또 집단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집단 사회복지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집단 사회복지. 집단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집단 사회 사업이 집단 사회복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에 있어서 이 집단을 사용을 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단 사회복지는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에요.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집단 사회복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집단 사회복지는요, 개별 송원, 또 전체 집단, 그리고 집단이 속한 환경이라는 세 가지 초점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도 개인이 있죠. 그리고 전체 집단이 있죠. 또 그 집단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초점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집단 사회복지는 주로 소집단을 활용하면서 고통받는 개인뿐만 아니라 건강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두고 사회복지를 실천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아이에 대해서는 개별 사회복지라고 하지만 그 아이의 문제, 가정폭력을 당하는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집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 가족이라는 집단만 알아서는 안 되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학대받는 아동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개인과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사회, 뭐 동주민센터라든가 뭐 복지관이라든가 뭐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만 이 집단사회복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단사회복지는 단순히 집단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개인과 집단과 또 지역사회의 환경과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집단사회복지는 치료집단과 가업집단의 실무를 포함한다. 이거는 좀 이따가 우리 집단의 유형에서 치료집단과 가업집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사회복지는 전문가의 지도와 원조하에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단사회복지에 대한 개념, 우리 집단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실천 방법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단의 목적은 뭘까요? 집단의 목적, 첫 번째는요, 활동적인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개인적인 성장과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단의 목적이다. 또 셋째는 자아인식과 사회적 소속감의 증진. 또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지지와 새로운 상황에 적응 능력을 배양해주는 그런 목적을 달성을 하는 것이 집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다섯 번째는 만족할 만한 사회적 기능 유지. 또 여섯 번째는 사회적 해체나 질병의 교정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집단을 형성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 집단, 그러면 우리 학교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의 교육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뭐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 집단. 네. 그리고 이제 뭐 치매 가족 자조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치매를 앓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집단을 우리가 뭐 치매 가족 자조 집단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집단은 어떤 집단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번째부터 6가지 이런 다양한 목적들을 달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집단의 장점은요. 집단의 역동성을 변화의 매개체로 해서 집단 성원의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고 자기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집단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 집단을 항상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사회복지관 그런 경험이 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회복지기관을 좀 예를 들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금 이 학급 이 교육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 좀 그러면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교육 집단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수업을 학교에 와서 집단을 이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지금 물론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혼자서 공부를 하는 것과 똑같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앞서서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앞서는 사람이 뒤처지는 사람들한테 자극을 줘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집단을 통해서 어떤 집단의 어떤 역동성을 가지고 집단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을 하고 자기가 깨닫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분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교육 집단이 특히 그런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 같은 경우요. 알코올 중독 치료 집단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스스로 이 술을 끊어라 이렇게 하더라도 이 끊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동일한 그 알코올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알코올 중독을 벗어나기 위한 교육도 받고요. 또 뭐 영화도 보고 뭐 각종의 어떤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자기가 이 술을 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또 나는 왜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지 뭐 이게 등등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 서로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으면서 이게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복지관에서는 일단 이런 집단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기에는 힘들지만 여러 명이서 할 때는 이게 참 쉬운 거죠. 이번에는요, 우리 집단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의 유형, 집단은 어떤 집단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요, 집단의 상호작용과 정서적 결속 정도에 따른 구분, 이렇게 해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차 집단은 매우 친밀하거나 자주 긴밀하게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관계를 맺는 가족, 친구, 소규모 집단을 우리가 1차 집단이라고 해요. 1차.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죠. 그래서 가족 같은 경우, 친구, 소규모 집단 같은 경우는 자주 만날 수 있죠. 공통의 규범을 갖고 있고
상호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1차 집단이다 라고 하고요. 2차 집단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을 2차 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혹은 전혀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약간의 관심만 공유한 집단, 이것을 2차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과 정서적 결속 정도에 따른 구분,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 있다. 두 번째는요, 구성 방법에 따른 구분, 이렇게 있는데요. 자연 발생적 집단이 있고요, 인위적 형성 집단이 있어요. 이 자연 발생적 집단이라는 것은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나 인간관계상의 매력 혹은 성혼의 욕구 등을 기초로 해서 구성된 집단이에요. 예를 들면 가족 집단, 또래 집단, 친구들, 어떤 갱 집단들, 깡패 집단들 있죠. 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집단은 통상적으로 1차 집단에 속하게 되겠죠. 자, 인위적 형성 집단은요, 외부의 영향이나 개입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인위적 형성의 집단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집단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후원이나 협력이 필요한데, 이에 해당되는 게 치료 집단이나 위원회, 각종 위원회 같은 것들을 인위적 형성 집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집단 목적에 따른 구분에서, 집단 목적에 따른 구분은요, 다양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자주 관여하는 집단은 치료 집단과 가업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집단의 차이점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자, 치료 집단, 고치는 거죠. 고치기 위한 집단. 또 가업 집단은 어떤 가업, 일을 하기 위한 집단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집단을 가업 집단,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모이는 집단을 치료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집단의 목적적인 차원에서는요, 성원의 사회적 정서적 욕구에 대한 만족을 증가하기 위한 것이 치료 집단이에요. 근데 가업 집단은 가업을 달성하고 어떤 성과물 산출, 또 어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집단을 가업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성원들의 역할은요, 치료 집단에서는 성원들의 상호작용으로 결정을 해요. 서로 도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가업 집단은 상호작용이나 어떤 임명을 통해서 발달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치료 집단은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서로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업 집단은 특정 가업에 대한 토론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일 중심적인 거죠. 그리고 치료 집단은 어떤 사람 중심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치료 집단은 어떤 그 집단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개인적인 어떤 사정 같은 걸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업 집단은 거의 가업에 관련된 일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노출. 이 치료 집단은 높아요.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가업 집단은 오로지 일 중심, 어떤 가업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노출하는 경우가 적지요.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 집단은 성원의 치료 목적 성취 정도에 따라서 성공 여부를 평가를 해요. 그런데 가업 집단은요, 성원이 성취한 가업이나 의무사항 결과물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 목적에 따라서는 치료 집단과 가업 집단으로 나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치료 집단과 가업 집단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단의 유형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집단 개입의 주요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개입
우리가 집단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하게 되는데, 이 집단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모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적 목표 모델, 상호작용 모델, 또 치료 모델,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목표 모델은요, 초기 집단 사회사업 목표 성취의 기본적인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어떤 사회적 목표,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을 통해서 개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심 개념은요, 사회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간의 지역환경 지킴이나 공공주거단지에서 주민들이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직된 집단,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기관에서는요, 이런 사회적 목표 모델을 위해서 주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제 집단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사회적 목표 모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상호작용 모델은요, 집단 성원과 사회 간의 공생적인 관계를 통해 집단 성원들의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 모델의 예로는요, 집단을 통해서 개인 기능이나 사회 기능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집단이 어떤 가정폭력 피해자 집단이에요. 또 에이즈 환자 집단,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치료 모델이 있습니다. 치료 모델은 개인의 치료를 위해서 집단을 도구로 활용하는 모델을 치료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치료 모델. 자, 사회적 기능 수행에 분명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 발생의 위험이 높은 개인에게 원조하는 것을 강조하는 임상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지닌 사람, 또 법률상의 범죄자, 또 격리되거나 소외된 사람을 위한 어떤 교정시설, 병원, 가족 서비스 기관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 모델이 이 치료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개인 모델, 사회적 목표 모델, 상호작용 모델, 또 치료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적 목표 모델, 치료 모델, 상호작용 모델, 이 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회적 목표 모델의 과제는요, 필요한 자원 제공과 사회적 붕괴를 예방하는 거예요. 비공식적인 정치적 또 사회적 행동을 우리가 사회적 목표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 내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활동하는 것을 사회적 목표 모델이라고 하죠. 자, 치료 모델은 사회적 사고나 위험으로부터의 회복과 재활이 과제예요. 상호작용 모델은 앞에 두 모델의 조합,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원조 체계 개발을 과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장기적인 목적, 또 구체적인 목적, 이 표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사회적 목표 모델은요, 개입 장소나 기관이 회원이 있는 가정, 또 인근 지역, 지역사회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델을 적용을 해요. 근데 치료 모델은 임상기관이나 사회복지관 및 시설에서 한다 그러면, 상호작용 모델은 임상기관, 사회복지관, 집단 목표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 사회적 목표 모델과 치료 모델의 믹스된 거, 혼합된 것을 사회작용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는 초점을 개인의 성숙과 민주시민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치료 모델은요, 개인적인 역기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능적인 것을 순기능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델을 치료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치료 모델의 대표적인 거는 알코올 중독 치료 모델, 치료 집단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상호작용 모델은 성원 간의 자조, 또 상호 원조 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상호작용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지도자의 역할은 어떤 거냐?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는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제시를 하게 되고요. 치료 모델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은 전문적인 변화 매개인의 역할을 해요. 변화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 사회복지사나 뭐 상담가나 뭐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겠죠. 자, 상호작용 모델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은요, 중재자 역할을 해요. 중재자. 네, 중재자. 자, 중개자하고 중재자 이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중개자는 서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죠. 중재자는 서로 갈등과 또 분열이 있을 때 서로 타협을 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중재해 주는 거죠. 이것을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목표 모델의 대상은요, 주로 시민이나 이웃,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치료 모델은 역기능, 순기능의 반대가 역기능이죠. 그냥 이렇게 순기능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역기능이라고 얘기하죠. 그 역기능의 결과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기능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다 여기 치료 모델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상호작용의 모델의 대상은요, 공동 관심사의 성취를 위해 협력하는 구성원들을 우리가 상호작용 모델의 대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집단의 크기를 보면요, 사회적 목표 모델은 3 내지 25명 정도, 치료 모델은 7명 내지 10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상호작용 모델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치료 모델 같은 경우는 인원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수의 집단을 통해서 치료를 해야 그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사회적 목표 모델은 좀 그래도 적당하게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기관적인 측면에서도요, 사회적 목표 모델에서는 지도력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근데 치료 모델은 정기적 시간 사용 계획을 사전에 설정을 해놓고요, 치료 모델을 개입을 하죠. 통상 10주에서 한 15주에 걸쳐서 이렇게 치료 모델을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유동적 지도자와 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이 기간은 이게 설정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단 모델, 사회적 목표 모델, 또 치료 모델, 상호작용 모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2절 집단의 유형입니다. 제2절 집단의 유형인데요. 집단의 유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나누면 치료 집단과 가업 집단으로 나눠요. 치료 집단과 가업 집단으로 나누는데요. 치료 집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치료 집단은 교육, 성장, 치유,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한 가지 이상의 목적을 동시에 갖기도 한다. 이것이 치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치료의 의미는요, 교육이 있어요. 치료의 의미는 성장이 있고요. 치료의 의미에는 치유가 있어요. 사회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치료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치료 집단의 첫 번째는요, 지지 집단이 있습니다. 지지 집단. 자, 지지한다, 지지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지해주는 집단이에요. 삶에서 장차 일어날 사건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 대처 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집단 성원들의 삶의 위기에 대처하도록 돕는 집단을 지지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집단 지도자인 사회복지사는요, 집단 성원들이 상호 원조하면서 지지와 정보를 제공하고 대처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이 지지집단의 예로는요, 이혼 부부의 자녀 집단이 있어요. 이혼 부부의 자녀 집단. 또 암 환자나 그 가족으로 구성된 질병의 영향과 대처 방법을 다루는 집단이 있고요. 아동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한부모 집단 등이 여기 지지 집단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관심사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유대감을 형성해 가지고요, 서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집단을 지지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교육 집단이에요. 자, 교육 집단은 치료 집단에 속하는 거죠. 자, 집단의 목적은요, 집단 성원들의 지식과 정보 및 기술 향상과 성원들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원조하면서 직접적인 교습 활동을 통해 기술을 가르치고 정보 적용과 지식 습득을 돕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서 하는 것을 이게 교육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육 집단의 예로는요, 청소년 성교육 집단, 또 위탁부모 교육을 받는 미혼 성인 집단, 또 위탁가정 부모가 되려는 집단, 또 예비부모 교육을 받는 미혼 성인 집단, 또 부모 역할 훈련 집단, 특정 약물이나 질환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는 집단 등을 우리가 다 교육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치료 집단의 세 번째는 성장 집단이 있어요. 이 성장 집단은 집단 성원들의 자기 인식 증진과 자신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개인의 능력과 자아의식을 넓히고 개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아 향상에 초점을 두는 집단을 성장 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병리 치료보다는 심리적 건강 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집단을 활용을 해요. 성장한다는 거죠. 이 성장 집단의 예로는요, 부부를 위한 참만남 집단, 또 결혼생활 향상 집단, 또 청소년 가치 명료화 집단, 여성을 위한 의식 고양 집단, 은퇴 후의 삶에 초점을 맞춘 노인 집단, 잠재력 개발 집단, 이런 집단들을 우리가 성장 집단. 자, 치료 집단 안에 치료 집단이 있는데요. 집단 성원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개인 문제를 완화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원조하면서 사회적 외상이나 건강상의 외상 이후에 스스로 원상 복귀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단이에요. 특징으로는요, 다소 심한 정서적 부적응 문제를 지닌 성원들로 구성되면서 상호 지지를 강조하고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치료 집단을 이끄는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행동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집단 상담 능력과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 통찰 능력, 집단 내의 건설적인 분위기 유지 및 발달 능력 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치료 집단 예로는요, 정신역동 치료 집단, 또 인지행동 치료 집단, 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집단, 알코올 중독자 치료 집단, 금연 집단,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치료 집단에 속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사회화 집단이에요. 이 사회화 집단은요, 사회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집단 성원들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에요. 성원들이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그 행동 유형을 학습함으로써 지역사회 생활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원조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특징으로는요,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해서 개인적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함으로 활동을 통한 학습을 지향을 해요. 그래서 주로 이 사회화 집단 내에서의 프로그램 활동이라든가 구조화된 실천이라든가 역할 기법이라든가 야외 활동이라든가 게임 등을 활용을 해서 이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사회화 집단에는요, 사회기술 훈련 집단이 있어요. 이 자기주장 훈련 집단과 같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만족할 만한 사회관계를 맺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기술을 가르쳐주는 집단이에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 적응을 준비하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 집단, 또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뭐 이렇게 번역을 하죠. ADHD 아동을 위한 활동 집단, 또 자기주장 훈련 집단, 정신보건센터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지 집단 등이 이 사회기술 훈련 집단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회화 집단 두 번째는요, 자치 집단이 있어요. 자치 집단, 정신병원이나 시설 거주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하거나 주장하기 위해서 자치 집단을 형성, 토론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해결 기술을 배우는 집단을 우리가 자치 집단이다라고 하고요. 또 세 번째, 여가 집단이 있는데, 여가 활동에 초점을 두는 집단으로 스카우트 활동이나 클럽 활동 등이 근원이 되면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얻으려고 할 때 활용하는 집단을 여가 집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로는 악기 연주와 뭐 등산 등과 같은 여가 활동을 포함하는 한부모 집단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면요. 네, 치료 집단 안에는 크게 5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가 지지 집단, 두 번째가 교육 집단, 세 번째가 성장 집단, 네 번째가 치료 집단, 다섯 번째가 사회화 집단,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회화 집단 내에서도 3가지 집단이 있다는 거죠. 사회기술 훈련 집단이 있고요, 자치 집단이 있고요, 여가 집단,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치료 집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신다면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런 치료 집단, 이렇게 5가지 집단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집단 프로그램을 계획을 할 때 이것을 성장 집단으로 할 것이냐, 치료 집단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교육 집단으로 할 것이냐, 뭐 지지 집단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또 사회화 집단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착안을 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집단 프로그램을, 또 집단을 운영을 할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큰 틀에서의 집단 유형, 치료 집단과 가업 집단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가업 집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가업 집단은 조직이나 기관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원조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가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을 가업 집단이다라고 해요. 이 가업 집단의 특징은요, 집단과 함께 일하고 노력할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요, 과제가 수행되고 나면 기능이 정지되고 집단이 해체되는데 자기 개방 수준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 가업 집단은 어떤 가업을 이루기 위해서 집단을 형성했고요, 그 가업의 목적이 달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산이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업 집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 예를 들면 뭐 어떤 치료회의, 뭐 팀 처리위원회, 또 직원 발전 집단, 또 위원회, 또 뭐 자문위원회, 뭐 이사회, 사회행동 집단, 뭐 무슨 대표위원회, 무슨 협의체,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업, 어떤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모여진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업 집단은 어떤 그런 기능이, 목적이 달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집단이 해체되는 집단을 우리가 가업 집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단 그러면 또 자조 집단이 있는데요. 자조 집단은 유사한 어려움이나 관심사를 가진 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을 만들어서 동료 간의 경험을 나누고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 상호 원조 집단이에요. 자조, 스스로 자자, 도와줄 조자 해서 스스로 도와주는 집단, 자조 집단이에요.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집단 성원 상호 간에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양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특징은요, 전문가의 도움보다는 집단 성원의 경험에 기초해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리더십과 통제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있고 대인 간의 상호 지지, 또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개발과 향상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원 간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써 스스로에게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조 집단은 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분위기만 맞춰주고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운영상의 그 집단의 운영상의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조언,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직접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하지는 않고 자조집단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는 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치료집단, 가업집단, 자조집단, 큰 틀에서 이 세 가지 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절 집단의 규범과 역할인데요. 자, 집단 규범의 개념. 그 집단에는요, 규범이 있어요. 규범. 어떤 규칙이 있는 거죠. 그 규칙이 없다면 그 집단이 운영이 안 되죠. 집단 규범의 개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집단 규범은 집단에 참여한 성원들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원들이 공유하는 명백한 기대 상황과 신념을 우리가 집단 규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원들 서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과 예측 수단을 제공하는 규제적인 기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적절하거나 허용 가능한 개인의 특정 행동을 규정하거나 그 집단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일탈로 여겨지는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이전의 평온 상태로 돌아가려는 제재사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집단의 규범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집단을 한번 얘기를 든다면요. 교수님이 여러분들하고 첫 주차에 그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1주차부터 15주차까지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고 중간고사는 어떻게 보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보고 A학점은 몇 %고 B학점은 몇 %고 이러한 그 우리 교육 집단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거, 알아야 될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공유를 했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집단의 규범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치료 집단, 가업 집단, 또 자조 집단 이렇게 집단이 여러 가지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모여서 그 집단의 어떤 소기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이런 집단 규범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집단 규범이 흐트러져 버리면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목표도 달성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10주면 10주, 15주면 15주 이게 끝까지 갈 수가 없고 조기에 그 집단이 와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단을 만들 때는 이 집단 규범을 잘 전달을 해야 되고 그 집단 규범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집단 규범 중에서요. 기능적인 집단 규범이 있고요. 역기능적인 집단 규범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능적인 집단 규범은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자신의 개인적인 것들을 전반적으로 드러내요. 그리고 지도자를 존경심으로 대하고 지도자의 투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요. 개인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요. 또 자신의 문제에 적합한 어떤 주제라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집단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집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체적인 그런 규범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그 집단에 어떤 역기능적인 집단 규범이 있어요. 예를 들면 피상적인 주제 토론회만 계속한다. 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지한 게 아니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도자를 괴롭히고 비판하고 그에 대한 불평을 한다. 문제를 불평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원들이 그 집단을 지배하게 내버려 둔다. 장애물을 무시하고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한다. 그래서 이 순기능적인 집단 규범과 역기능적인 집단 규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니까 이게 다르죠? 달라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능적인 집단 규범을 통해서 우리 집단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 집단의 정체성을 밝혀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그러니까 집단에서 말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집단에서 허용되는 정서적 표현은 무엇인가? 문제 해결 노력이나 지속적인 활동에 관한 집단의 패턴은 어떠한가? 집단에 대한 개별 성원의 기여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집단 성원들에게 어떠한 꼬리표와 역할을 부여하는가? 이런 건데요. 우리 집단이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집단을 운영하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리더인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해야 되고요. 스스로 답을 한 걸 가지고 우리 집단을 운영을 할 때만이 이 기능적인 그런 집단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집단의 역동성입니다. 집단의 역동성. 자, 집단의 역동이란 무엇이냐? 집단 성원들 사이에 집단 지도자와 집단 성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작용과 상호관계를 일컫는 말을 집단의 역동성이다라고 하는데 레윈이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집단은 역동적인 힘을 통해서 변화해 나가면서 개별 성원에게 영향을 주고 또 변화를 유도하거나 문제 해결을 제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집단 역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집단 성원들 사이에 주고받는 언어적 행동인 대화 내용과 비언어적인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죠. 그래서 이 서로 상호작용이 완만하게 되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집단은요,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다고. 그 집단의 역동성이 있는 거죠. 이 집단의 역동성이 있어야만 그 집단이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교수님과 학생들, 또 사회복지사와 그 클라이언트, 그 집단 내의 클라이언트들, 이게 서로 상호작용, 의사소통이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격의 없이 이렇게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 집단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이게 자극이 주어지지를 않는데 이 집단의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사회복지 실천을 할 경우에 개별 사회복지보다는 이 집단 사회복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효과가 훨씬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개별로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은 관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집단의 역동성을 통해서 이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역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자, 다섯 번째 우리 집단의 발달 단계인데요. 우리 집단의 발달 단계는
준비 단계가 있어요. 준비 단계. 준비 단계의 가업은 집단의 목적을 설정을 해요. 또 잠재적인 성원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집단 성원의 선별을 위한 자격을 사정을 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지속기간과 해압 빈도를 결정을 하고요. 다섯 번째, 집단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준비 단계를 잘 해야 돼요. 준비 단계를 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육 집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하는 이 교육 집단, 이 수업을 예를 든다면요. 집단 목적을 설정을 했죠.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는 과목을 배우기 위한 집단의 목적이 정해진 거예요. 잠재적 성원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에 입학을 하게 된 거잖아요. 모집 공고를 통해서 또 수시 또는 뭐 산업체에 입학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각종의 어떤 그런 모집 방법에 의해서 모집이 된 거고요. 또 거기서 성원 중에서 선별을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는 15주 기간 동안에 수업을 한다. 그리고 지속기간, 그리고 해압 빈도 결정. 그래서 15주 기간 동안에 중간에 8주 차에는 중간고사를 보고 15주 차에는 기말고사를 본다. 뭐 이런 준비 단계를 통해서 우리 교육 집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째 집단을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교육 집단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을 만들 때는요, 크게 나누면 개방형 집단하고 폐쇄형 집단을 만들게 돼요. 이 개방형 집단은 말 그대로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폐쇄형 집단은 폐쇄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래교실 같은 경우.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개방형 집단이에요. 매주 뭐 수요일마다 노래교실을 하는 노래교실 집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매주 수요일마다 참석 가능한 사람들은 참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참여를 하고 누구나 퇴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개방형 집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폐쇄형 집단은 한 번 딱 들어오면 나갈 수가 없고 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이런 교육 집단 같은 경우, 처음부터 15주를 꽉 채워야만 15주에 딱 종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방 집단에는 뭐 AA 무슨 집단, 뭐 거주 시설이나 병원의 치료 집단, 뭐 이런 것들이 개방형 집단이고요. 폐쇄형 집단은 교육 집단, 뭐 10대 미혼모 집단, 뭐 심리치료 집단, 이런 것은 폐쇄형 집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은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준비 단계를 통해서 이제 집단을 준비를 해서 집단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요, 집단 초기 단계에서 집단 성원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므로 불안감, 두려움과 저항을 느끼게 되고요. 새로운 성원들과 접촉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에게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불안과 함께 초기 단계에 흔히 나타나는 특징은 저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갈등을 드러내는 행동으로서는 집단과 뚝 떨어져 앉거나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침묵하거나 또 질문이나 조언을 지나치게 함으로 인해서 집단 가정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다른 성원들의 말을 비꼬거나 관심을 끄는 행동으로 집단을 지배하려고 하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게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처음 수업을 이렇게 만났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먹서먹하잖아요. 그 학생들끼리도 서먹서먹하고 학생과 교수님하고도 서먹서먹하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이언트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집단으로 왔을 때는 서로 서먹해요. 또 사회복지사도 그 클라이언트하고 처음 만나기 때문에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이 초기 단계 때는 아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소개도 하고 또 교수님이 먼저 소개를 하잖아요. 또 학생들끼리 서로 소개를 하고
그래서 서로 알게 하는 그런 작용들이 중요해요.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사회복지사가 먼저 소개를 하고 서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초기 단계의 가업은요, 사회복지사와 집단 성원 간에 서로 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집단의 목적을 소개하고요, 집단의 규칙을 정하고요, 또 신뢰감을 조성하고 계약을 하는 것을 우리 초기 단계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중간 단계인데요. 이제 이렇게 초기 단계에 접어들어서 중간 단계는 신뢰감으로 인해서 성원들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집단 내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시켜요. 그리고 집단 성원들 간의 대인관계 기술이 향상이 되죠. 그래서 서로 이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알게 되고 또 이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대화도 나누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집단 성원과 집단의 특성은요, 이 중간 단계의 특성은요, 집단의 문화나 행동, 규모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집단 성원의 지위와 위계 질서, 역할, 리더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과 대표를 뽑잖아요. 또 그런 진행 과정에서 서로 간에 또 대인관계를 맺다 보면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단 성원 및 리더를 실험을 하고요, 신뢰할 수 있게 되면서 집단 성원 사이에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집단 응집력이 발달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의 가업은요, 사회복지사는 집단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행 상황, 갈등, 협조 체계 등을 살펴보아야 되고요. 각 성원에 대한 태도, 관계, 행동, 동기, 목표 등을 평가하고 집단의 목적 및 목표를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집단 성원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그 과업을 잘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집단 발달 단계의 네 번째는요, 종결 단계예요. 종결 단계의 특징은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달성을 했거나 어떻든 간에 끝마치는 것을 우리가 종결이라고 얘기를 하죠. 집단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합하는 단계로서 집단 과정을 통해서 얻은 변화나 기술, 기법 등이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것이 이 종결 단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종결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계획되지 않는 종결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계획된 종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계획되지 않는 종결은요, 집단 성원들이 다양한 이유로 중도 탈락에 의한 종결로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켜주고 집단의 기여한 바를 인정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중도에 탈락을 함으로 인해서 종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계획된 종결은요, 집단 초기에 설정된 목표와 목적을 성취하여 더 이상 집단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성공적인 종결을 맞게 되기도 하고, 계획된 회기와 기간이 끝나서 목표 달성이 되지 않는 미진한 상태에서 종결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게 계획된 종결인데요. 이 계획된 종결에 의해서 종결이 되더라도요, 우리가 이 종결 단계에서는 과제가 있어요. 과제. 어떤 과제냐? 첫 번째가 집단 과정에서 성취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일반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게 되죠. 둘째는 개별 성원들의 독립적인 기능을 촉진하고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추가적인 서비스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야 돼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면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들이 종결 단계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섯 번째는 집단 초기에 세운 목표가 성취된 정도를 평가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수정 보완해서 다음번 집단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오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집단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집단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요.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네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집단 프로그램 또 집단을 운영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수업 받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